자, 근데 2024년을 한번 봐볼까요?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1월에는 1600만 원이었다가 2월에 800만 원이었다가 3월에 100만 원 됐다가 4월에 빵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쿠팡에선 월 1억 매출을 팔아도 남는 게 빚밖에 없다. 쿠팡에선 판매하면 돈 버는 건 판매자가 아니라 쿠팡이다. 쿠팡에선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광고를 돌리는 순간 쿠팡의 노예가 된다. 쿠팡에선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거나 겪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등인 쿠팡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쿠팡의 정책이 셀러들한테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지, 쿠팡에서 셀러 활동을 지속할 거라면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셀러들과의 신뢰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결국 쿠팡에 입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의리고 그들의 운영 방식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시장이고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적어도 신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정산입니다. 이 쿠팡의 정산 주기가 어렵고 길다는 건 대부분의 셀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쿠팡은 정산 주기를 늦춰서 셀러들의 돈을 무이자로 빌립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 마케팅 비용, 물류 확장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셀러들이 잘 팔수록 쿠팡은 성장을 합니다. 왜? 돈을 이자 없이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셀러들은 가난해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정산을 못 받으니까 돈을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을 성장을 시키려면 버는 만큼 재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구조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산 방식이 복잡해서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정산 주기가 매번 겹치고 꼬이니까 매출은 나고 있는데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정산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쿠팡의 정산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식은 크게 월정산과 주정산으로 나뉘죠. 이 셀러들이 얼마나 리스크를 진 상태로 셀링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정산입니다. 한 달 동안 판매한 내역에서 구매 약정이 된 상품들만 매달 마지막 날 기준 영업일 15일 후에 정산을 해줍니다. 영업일 기준이니까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한 3주 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3월에 판 물건들을 4월 19일에서 20일 정도에 정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구매 약정입니다. 우선 쿠팡은 자연스럽게 구매 약정이 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고객들은 대부분 구매 약정을 잘 안 누르죠. 그래서 내가 3월에 판매한 상품들이 4월 1일, 4월 3일 요 정도의 구매 약정이 되면 그럼 이거 언제 받냐? 5월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사업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매 대행은 더 심할 겁니다. 배송만 2주 정도가 걸리니까 내가 3월 중순에 받은 주문건들이 구매 약정이 4월 초, 4월 중순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다다음 달로 정산이 자연스럽게 밀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정산입니다. 한 주 동안 구매 약정된 금액의 70%를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달 말일 기준으로 2개월, 1일 내에 지급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약정이 된 후에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정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랑 겹치면 나머지 30%는 거의 3달 걸려야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쨌든 내가 판매한 금액들의 손익 계산을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을 이용하면서 내가 무자본 사업을 한다? 그냥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출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잘 팔고 쿠팡에서 2, 3천만 원 매출이 나왔을 때 이미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 버티고 대출 받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자본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월 1억을 팔아도 자꾸 빚만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팡이 셀러 월렛이라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내보였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웃깁니다. 말이 빠른 정산이지 셀러들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비교하기 쉽게 네이버의 빠른 정산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빠른 정산은 집화 처리일 다음날 정산 예정 금액에
100%를 지급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송장 흐름이 확인되면 정산시켜줄게. 빨리 재투자해서 더 많이 팔아봐. 라는 거죠. 수수료도 빵 프로입니다. 뭐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반품률이나 빠른 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좀 있지만 셀러한테 뭔가 부과되는 건 따로 없죠. 자, 그럼 반면에 쿠팡의 셀러 월렛은 어떨까요? 이 구매 약정 다음 날 전체 금액의 90%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네이버의 일반적인 정산 방식을 빠른 정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받으려면 하나은행 통장 개설해야 하고 카드 발급받아야 되고 현금 인출하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 수수료가 연 4.46%입니다. 이 쿠팡에서 내가 정산을 받고 내가 판 돈을 출금을 하는데 수수료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미 판매 수수료를 냈잖아요. 저희는 쿠팡한테. 제가 중국 구매 대행 셀러분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거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좋죠. 기존보다는 나아진 거니까 숨통이 좀 트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밥을 먹으면 그냥 밥그릇 쥐고 먹으면 되는데 쿠팡이 계속 한 숟갈씩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밥을 한 번에는 못 주고 한 숟가락씩 줄게. 그러다 내 기분이 좋으면 두 숟갈 정도 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저희 쿠팡에서 판매하는 셀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쿠팡의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팡은 광고를 하면 판매가 잘 일어나요. 반대로 근데 말하면 광고를 안 하면 판매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더라도 광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심지어 잘 파는 플랫폼이라면. 근데 이 광고라는 것도 셀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선 쿠팡에 입점을 하면 광고 돌리라고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실 겁니다. 쿠팡 입점하신 분 중에 그런 전화 안 받아보신 분 없을 거예요. 뭐 로아스 300%, 500% 맞춰라. 그럼 잘 팔린다. 그게 가장 좋다. 이러면서요. 이 로아스란 광고 비용 대비 광고 수익이 몇 퍼센트가 났는지를 뜻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저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초보들이 뭘 알아요? 그냥 로아스 500%다 이러면 대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퍼센트가 높으면 뭐예요? 우리는 마진이 중요한 건데. 자, 그럼 내가 이런 후드티를 한번 판매하면서 광고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진을 30% 정도 줘볼게요. 적당히 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가 광고비를 200만 원을 썼고 전환 매출액이 1000만 원, 로아스가 500%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마진이 30%니까 광고비 200만 원을 제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득을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까보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매출액에서 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인 쿠폰 프로모션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매출액에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손익 계산할 때 전혀 필요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취소 반품입니다. 이 쿠팡은 또 반품 엄청나죠. 이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를 했다 해도 취소나 반품이 일어났다면 매출액에 산정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광고센터에서 보시면 매출액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외해야 할 금액이라는 거겠죠. 자, 의류 기준으로 약 20%의 반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쳐준 거예요. 즉, 의류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 반품당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나 카페를 찾아보고 적당히 책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쿠팡 광고센터에 찍혀있는 내 1000만 원의 매출액 중에서 250만 원이 빠졌으니까 750만 원이 나의 진짜 매출액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매출 수수료도 표기가 안 되긴 하는데 내가 30%라는 마진을 계산할 때 어차피 플랫폼 수수료를 계산하고 마진을 책정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비가 VAT 미포함으로 표기가 됩니다. 20만 원 더 쓴 거죠. 저희가 광고센터에서 200만 원의 광고비를 썼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20만 원을 더 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750만 원이라는 나의 매출액 중에서 30%의 마진을 남기고 광고비를 220만 원을 썼다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한 번 더 신경 써야 할 건 반품 택배 비용이나 로켓그로스 하고 있다면 로켓그로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또 빠져나가겠죠. 보관료도 있고 부가세도 내야 할 겁니다. 결국 광고를 돌려서 돈을 버는 건 누구냐? 쿠팡이라는 얘기죠. 물론 모든 셀러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쿠팡의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표기된 로아스 퍼센테이지와 매출액만 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더더욱 광고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나중에 정산받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비도 또 정산 금액에서 빼갑니다. 월정산이건 주정산이건 저희가 정산받는 거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광고비도 정산 금액에서 빼가버리니까 저희 같은 셀러들의 자본 회전이 또 막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 한참 남아 있어요. 바로 아이템 위너입니다. 이 쿠팡에서 광고를 아무리 돌려도 어느 순간 아이템 위너에 묶이면 판매할 기회를 뺏기게 됩니다.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 썼던 광고비, 판매 건수, 리뷰 등 내가 최선을 다해 쌓아놓은 노력들이 나보다 100원 싸게 판매하고 있는 셀러한테 전부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100원 가격 싸움하고 1000원 가격 싸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잘 팔리는 줄 알고 도매매나 중국에서 매입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뺏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쿠팡에서 이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데 어떻게 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부족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쿠팡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못하고 있는 게 맞죠. 상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제 매출 내역 보시면 이게 2023년 제 계정이에요. 2023년에 제가 한 3억 정도, 3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마진도 괜찮았어요. 이 쿠팡에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왜냐면 정품 소명이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024년을 한번 봐볼까요?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1월에는 1,600만 원이었다가 2월에 800만 원이었다가 3월에 100만 원 됐다가 4월에 빵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 모든 상품에 대해 옵션별로 전부 소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에서 메일로, 거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메일로 거의 몇십만 개 정도의 품목을 소명하라고 엑셀 파일로 날라왔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물론 가능한 품목들도 있었죠. 제가 판매한 품목들에 한해서는. 근데 판매하지 못한 품목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제가 4월에 상품 등록을 아예 못하는 계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3월에 쿠팡이 일본 직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를 하고 있던 제 수강생분들이나 주변 셀러분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이죠. 쿠팡의 내부 정책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뉴스에 이제 이런 기사가 뜹니다. 쿠팡이 납품업체들의 인기 상품을 데이터로 선별을 해서 자체 브랜드 PB를 만들어 판매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했고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의 PB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리뷰 조작을 하고 노출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중국에서 떼오건 일본에서 떼오건 국내에서 제조를 하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건 자유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기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물량을 맞춰서 생산을 하거나 매입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같은 상품으로 쿠팡 자체 브랜드가 등장을 하면 재고 처리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심지어 리뷰나 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팔리던 상품이 갑자기 안 나가는 상황이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소송이 걸리고 하는 문제들이 왜 꼭 쿠팡에서만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거의 없죠.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하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배송 대행지는 셀러들의 판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고 어떤 고객들이 자주 주문하는지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대지가 갑자기 직접 셀링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배송 대행지가 있다면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좀 불공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심지어 대기업인 쿠팡이 셀러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PB 브랜드를 만들었고 판매를 위해 노출과 리뷰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셀러들의 입장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될 만한 건 여러 가지 비용의 변경입니다. 최근 로켓크로스가 이슈가 됐었죠. 뭐 반품비, 배송비, 보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으로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셀러들을 많이 유입시켰고 셀러들이 많이 유입되자 수수료를 변경해 버린 거죠. 아마 피해를 본 셀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지된 수수료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마진을 계산을 하고 상품을 매입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플랫폼 입장에서 수수료를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셀러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2024년 11월 15일에 공지를 하고 2025년 1월 6일에 변경을 했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면 이미 발주 넣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미 많이 재고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도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2025년 2월 26일에 수수료 변경 공지를 했고 오는 6월 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셀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쿠팡이 좀 셀러들을 너무 배려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품입니다. 쿠팡은 우선 고객 편이에요. 사람들이 왜 쿠팡을 많이 쓰는지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팡의 반품 시스템은 환불을 먼저 해주고 반품은 나중입니다. 5만 원 미만의 상품일 경우 혹은 식품일 경우는 그냥 고객한테 폐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사유로 인한 반품도 상품가와 상관없이 그냥 고객이 사유를 마음대로 골라서 환불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뒤늦게 회수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고객이 안 받아요. 회수를 못 해요. 완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쿠팡한테서 받으려면 또 엄청 귀찮아져요. 뭐 자료 내야 할 것도 많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근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서 3,200만 원을 챙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쿠팡의 시스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고객이 있다면 사실 블랙 처리를 해야죠. 쿠팡을 이용할 수 없게.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를 하고 셀러들이 그냥저냥 피해를 계속 보게 놔뒀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쿠팡을 하다 보면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활동을 안 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지만 지금 쿠팡에서 셀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이나 저희 카페,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쿠팡 관련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쿠팡을 정말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저도 사실 쿠팡을 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쉽게 나오는 건 좋았는데 항상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수강생분들한테 쿠팡을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한국 1위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겠죠. 그래서 저처럼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쿠팡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자본이 크지 않다면 절대 초반부터 쿠팡에서 많은 매출을 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산 주기로 인해서 자본이 묶이는 상황이 무조건 생길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최우선 타겟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쿠팡을 전체 매출의 약 15에서 20% 정도로만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냈을 때 전체 매출이 약 2억 정도였습니다. 자본이 묶이는 걸 다른 곳에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처럼 정품 소명 문제로 잘릴 수 있으니까 소명이 필요한 브랜드는 무분별하게 많이 올리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판매 이력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만 올려서 판매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무분별한 반품을 피하기 위해서 관부가세가 나오는 고가 상품을 웬만하면 판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브랜드 구매 대행은 쿠팡에서 광고를 안 돌려도 잘 팔립니다. 광고 아예 안 돌려도 되세요. 저는 실제로 아예 안 돌리고도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브랜드 구매 대행의 마진율로는 쿠팡에서 로아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 매출액 비율에서 쿠팡의 비율 정도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2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으로 치면 뭐 크로켓, 신세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형태의 셀링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뭐 자사몰을 만드신다거나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 같은 외부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가면서 셀링을 진행을 하시면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